나는 처음에 내가 늙는 줄 알았다. 말이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도 왜 열었는지 잊었으며 계단을 오르다 말고 내가 어디로 가는 중이었는지 멍하니 서 있곤 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고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끔에서 자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어머니 요즘 좀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 수진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속으로 화부터 치밀었다. 나는 평생 통장 하나도 흐트러지게 둔 적이 없었다. 아들 대학 등록금도 날짜 맞춰 딱 맞게 넣었고 김치 담그는 날도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어놓고 살았다. 내가 깜빡한다는 말은 내 삶 전체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날 저녁 나는 밥솥을 안 켰다. 쌀을 씻어놓고 그대로 잊어버렸다. 수진이 밥솥 뚜껑을 열자 물에 잠긴 쌀이 멍청하게 불어있었다. 준호는 엄마 요즘 피곤해 하고 넘어갔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유리병 하나를 들고 왔다. 뚜껑을 여니 달큰한 향이 퍼졌다. 대추인지 생강인지 한약방에서 맡을 법한 냄새였다. 어머니, 제가 끓였어요. 요즘 기억력에도 좋고 잠도 잘 오고 머리도 맑아진대요. 손수라는 단어가 사람을 풀어지게 만들었다. 며느리가 새벽에 나를 생각하며 끓였다는 말 앞에서 나는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한 모금 마시자 따뜻했고 목으로 내려가면서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고맙다고 말했고 수지는 웃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도 너무 매끈해 보였다. 주름 하나 없이 감정 하나 없이 매끈했다. 그날 오전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오늘 방문 예약하신 걸로 확인돼서요. 나는 말이 막혔다. 예약을 내가?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직원이 당황한 듯 확인을 반복했고 나는 어느 순간 제가 착각했나 봐요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에 땀이 찼다.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뭔가를 했던 것 같은 희미한 감각이 남아있었다. 확실하지 않은 기억은 확실한 망각보다 더 무서웠다. 점심엔 죽이 나왔다. 수진이 잘게 다져 만든 야채죽이었다. 어머니, 속도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차를 한 잔 더 내밀었다. 죽을 먹고 차를 마신 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들었다. 낮잠이 아니라 꺼져버리는 느낌이었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도 멀리서 들리는 듯했고 눈꺼풀은 무게추를 단 것처럼 내려앉았다. 그날부터 차는 매일 식탁 위에 올라왔다. 차는 배려라는 이름을 달고 내 일상에 박혔다. 실수는 한 번이면 웃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웃음은 사라졌다. 걱정이라는 이름에 확신이 생겼다. 그리고 그 확신은 사람을 빠르게 몰아세웠다. 특히 수지는 그 확신을 아주 잘 정리했다. 걱정을 말로 묻고 말을 규칙으로 바꾸고 규칙을 내 행동의 울타리로 만들었다. 첫 번째는 가스레인지였다. 국을 데우려고 불을 켜놓고 거실로 나와 TV를 틀었다. 광고가 나오는데 코끝을 찌르는 듯한 냄새가 났다. 부엌으로 뛰어가니 냄비 바닥이 까맣게 타 있었고 불이 그대로 켜져 있었다. 어머니, 큰일 날 뻔했어요. 혹시 진짜 많이 깜빡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는데도 날이 서 있었다. 준호도 그날은 웃지 않았다. 엄마, 병원 한번 가보자. 그 말이 서러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 멀쩡하다. 너희가 나를 바보로 만들지 마라. 수지는 곧바로 착한 표정으로 바꿨다. 바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어머니 다치실까 봐요. 그 다치실까 봐요가 나를 작은 방에 가두는 말처럼 들렸다. 말다툼이 끝나고 나서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이유가 흐릿해졌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감정의 시작과 끝이 뚝 끊겼다. 마치 누군가 리모컨으로 내 머리를 껐다 켠 듯했다. 며느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그러면 도장이나 통장 같은 건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까요? 어머니 요즘 깜빡하셔서 잃어버리시면 큰일이에요. 도장이라는 단어에 내 귀가 확 열렸다. 도장은 내가 알아서 한다. 어머니, 진짜 위험해요. 어머니 혼자 계실 때 누가 와서 속이면 속인다는 말이 내 등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그 뒤로 작은 실수가 사건이 되어갔다. 냉장고, 솥김치통을 버렸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고 김치통을 꺼내려 했다. 그런데 손에 잡힌 건 며느리가 따로 담아둔 반찬통이었다. 나는 그걸 상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저녁에 수진이 냉장고를 열더니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제가 해둔 장조림이랑 반찬 어디 갔어요? 상한 냄새가 나서 버렸다. 상한 냄새요? 수진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머니, 그거 오늘 아침에 한 거예요. 나는 말이 막혔다. 나는 분명 냄새를 맡았고 분명 상했다고 느꼈다. 그런데 수진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다. 준호가 중간에서 말했다. 엄마, 그냥 다음부터 물어보고 버려. 그 말은 내 판단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날부터 수지는 냉장고 문에 포스트잇을 붙였다. 냉장고는 제가 정리합니다. 반찬은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유통기한은 제가 확인합니다. 포스트잇을 볼 때마다 내가 내 집에서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다. 또 다른 날 나는 슈퍼에 다녀오면서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다. 정확히는 잠갔다고 생각했다. 열쇠를 돌리는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저녁에 수진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가 현관문이 그대로 열리는 걸 봤다. 어머니, 문이 안 잠겼어요. 내가 잠갔다. 안 잠겼다니까요. 이거 진짜 위험해요. 그날 밤 준호가 말했다. 엄마, 열쇠는 앞으로 내가 관리할게. 내 열쇠를 왜 내가 관리하냐. 엄마가 실수하니까. 수진이 뒤에서 덧붙였다. 준호 씨, 어머니가 화내시는 것도 증상일 수 있대요. 내 감정을 증상이라 부르는 순간 나는 사람에서 환자가 되었다. 계좌이체를 잘못했다. 일이 커진 건 계좌이체 사건이었다. 적금 날짜가 다가와서 은행 앱을 열었다. 앱은 내가 설치한 적이 없었지만 내 폰에는 어느 순간 은행 앱이 있었다. 비밀번호도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무심코 화면을 눌렀다. 이체 완료 메시지가 떴다.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혹시 방금 이체하신 분 맞으세요? 모르는 돈이 들어와서요. 그제야 나는 내가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는 걸 알았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내 손으로 벌어놓은 돈이었다. 수지는 내 폰을 빼앗듯 받아들고 아주 빠르게 말을 정리했다.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돈을 보냈지? 어머니가 버튼을 잘못 누르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핸드폰 만지면 위험하다니까요. 준호는 그날 퇴근해서 내 앞에 앉았다. 엄마, 대체 왜 그런 거야? 나도 모르겠다. 엄마, 모르겠다는 말이 제일 무서워. 그 말에서 나는 아들이 엄마를 두려워하는 순간을 느꼈다. 수진이 그 틈을 타 말했다. 준호 씨, 병원 가야겠어요. 이건 그냥 깜빡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다음 사건은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1층에서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문이 열리자 지하 주차장 냄새가 확 올라왔다. 나는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다음 생각이 이어지지 않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누군가가 말을 걸었는데 나는 내 동호수를 순간 떠올리지 못했다. 입 안에서 숫자가 맴돌다 사라졌다. 나는 결국 집에라고만 말했다. 그 일을 수지는 기다렸다는 듯 끌어안았다. 준호 씨, 어머니가 오늘 지하 주차장에서 길을 잃으셨어요. 나중에 큰일 나면 어떡해요? 준호는 내 앞에서 숨을 길게 뱉었다.
엄마, 혼자 다니지 말자. 나나 수진이가 같이 다닐게. 그 말은 안전을 위한 말 같았지만 사실은 내 발목에 채워진 줄이었다. 사람을 끊어냈다. 수지는 내 사람들을 잘라냈다. 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하면 어머니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라며 전화를 대신 끊었다. 동네 친구 영숙 언니가 집에 오겠다고 하면 어머니가 쉬고 계셔요라며 문을 안 열었다. 내 휴대폰은 어느 날부터 무음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모르고 있었다. 엄마, 왜 요즘 연락이 없었어? 영숙 언니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를 붙잡고 물었을 때 나는 멍하니 나 있었는데라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영숙 아주머니가 괜히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어머니 머리 더 복잡해지면 어떡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어머니는 이제 조용히 지내셔야 해요. 조용히 지내라는 말은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말이 꼬이자 증상이 되었다. 나는 자주 말이 꼬였다. 문장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췄다. 단어가 사라졌다. 수지는 그때마다 어머니, 괜찮아요? 묻지 않았다. 대신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 씨, 오늘도 어머니가 말을 못 이어가셨어요. 그렇게 내 말이 사실이 되기 전에 내 말이 보고가 되었다. 차를 거부하자 갈등이 터졌다. 나는 차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차를 마신 뒤에 내 하루가 무너진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수진이 컵을 내밀었을 때 나는 말했다. 오늘은 안 마시겠다. 수진이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왜요? 내가 이거 마시면 머리가 더 멍한 것 같다. 수진이 아주 부드럽게 웃었다. 기분 탓이에요. 어머니가 불안하셔서 그런 거예요. 차가 나쁘면 제가 왜 먹이겠어요? 먹이겠어요. 그 단어가 내 귀를 때렸다. 준호가 옆에서 말했다. 엄마, 수진이가 챙겨주는데 왜 그래? 엄마가 예민하게 굴면 수진이도 힘들어. 내 입에서 너는 누구 편이냐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준호 얼굴이 굳었다. 엄마, 지금 그 말이 정상 같아? 그 한 문장에 나는 완전히 고립된 느낌을 받았다. 이미 결론이 내려진 얼굴이었다. 어머니는 이제 혼자 못 나가요. 며칠 뒤 나는 혼자 약국에 가겠다고 했다. 머리가 맑은 날이었다. 내 손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다. 수진이 현관 앞을 막았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약국. 혼자요? 그래. 수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어머니는 이제 혼자 못 나가요. 뭐라고? 지난번에 돈도 잘못 보내고 문도 안 잠그고 위험해요. 수진이 준호를 불렀다. 준호 씨, 어머니가 또 혼자 나가겠대요. 준호가 나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부탁이 아니라 제지였다. 엄마, 나랑 같이 가자. 지금은 너랑 같이 갈 일이 아니다. 나는 결국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로 수지는 내 방 문 앞에 차를 놓고 갔다. 마치 약처럼, 마치 처방처럼. 비밀번호를 잊었다. 가장 무서웠던 날은 내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잊은 날이었다. 현관 앞에서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다. 비밀번호는 내가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결국 초인종을 눌렀다. 어머니, 왜 초인종 누르셨어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났다. 수진이 잠시 놀란 척하더니 곧바로 준호를 불렀다. 준호 씨, 들었죠?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잊었대요. 그날 밤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병원 가자. 싫다. 엄마, 나 더워. 그 말은 내 심장을 찢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한 방을 더 했다. 준호 씨, 어머니가 요즘 화를 내는 것도 그렇고 공격하는 것도 초기 증상일 수 있대요.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수진 쪽으로 기울었다.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병원에 가면 나는 환자가 된다.
환자가 되면 내 말은 더 이상 증거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내 이야기를 믿어줄 단 한 사람을 붙잡아야 했다. 나는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은 주말 아침 일찍 왔다. 문이 열리자 수진이 먼저 말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셔서 제가 건강식으로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 말투는 준비된 소개처럼 매끈했다. 지연이 나를 보고 물었다. 엄마, 괜찮아? 나는 작게 말했다. 나 요즘 뭘 먹고 나면 멍해. 수진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어머니가 요즘 예민하세요. 걱정이 많으셔서 그래요. 병원에서는 간단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오늘 날짜, 내가 사는 곳, 계산 문제. 나는 어떤 질문엔 또렷했고 어떤 질문엔 갑자기 멈췄다.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나 수면, 문제도 영향을 줍니다. 최근에 약 드신 거 있으세요? 수진이 재빨리 답했다. 아니요. 어머니는 특별한 약 없으세요. 제가 끓인 건강차 정도요. 건강차라는 단어가 방 안에서 너무 가볍게 날아다녔다. 나는 입을 열고 싶었지만 그 순간 또 머리가 둔해졌다. 말이 느려졌다. 지연이 내 손을 잡았다. 검사 결과는 애매했다. 의사는 초기인지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 확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애매함이 오히려 가족의 불안을 키웠다. 불안은 준비를 부르고 준비는 서류를 불렀다. 수지는 그 흐름을 능숙하게 탔다. 그날 밤 지연과 방에 들어가 나는 수첩을 보여줬다. 지연 얼굴이 하얘졌다. 엄마, 이거 언제부터 쓴 거야? 도장이 없어졌던 날부터. 도장, 엄마 도장이 왜? 지금 수진이가 갖고 있다. 지연은 이를 악물었다. 엄마, 이건 치매가 아니야. 누가 엄마를 약하게 만들고 있어. 수지는 준호를 붙잡고 말했다. 준호 씨, 혹시라도 어머니가 더 나빠지시면 우리 미리 준비해둬야 해요. 준호는 준비라는 말에 약했다. 특히 엄마가 위험하다는 말 앞에서 준호는 늘 져줬다. 수진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다. 어머니, 이거 그냥 형식이에요. 혹시 나중에 병원에서 서류 필요하실 때 가족이 대신 처리할 수 있게 해두는 거예요. 봉투 안에는 글자가 빽빽한 종이들이 들어 있었다. 위임, 동의, 대리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읽으려 했지만 글자가 자꾸 미끄러졌다. 줄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머리에는 그냥 찍어라는 생각이 달라붙었다. 그때 수지는 차를 내밀었다. 어머니, 목 마르시죠? 차 한 잔 드시고 천천히 보세요. 나는 차를 마셨고 천천히 읽었다. 아니, 읽었다고 믿었다. 사실은 눈만 종이를 지나갔다. 내용은 머리에 남지 않았고 수진이 말하는 요지만 내 머리에 박혔다. 형식이다. 어머니를 위한 것이다. 대비다. 준호도 옆에서 말했다. 엄마, 수진이가 다 알아서 해준다잖아. 엄마 요즘 힘들어하니까 우리도 준비하자. 나는 그 순간 내가 가족의 짐이 된 것 같았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다. 그날 밤 방 서랍을 열었는데 도장이 없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거실로 나가 수진에게 물었다. 내 도장 어디 있니? 수진이 잠깐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놨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하시잖아요. 잃어버리시면 큰일이에요. 그 미소는 걱정이 아니라 관리자의 미소였다. 어머니는 편하게 계시면 돼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편하게 계시라는 말은 내 손을 묶는 말이었다. 도장이 사라진 이후로 집은 조금씩 수진의 집이 되어갔다. 사소한 결정들까지 수진이 어머니는 쉬세요라고 말하며 가져갔다. 내 휴대폰은 어느 순간 글씨가 커져 있었고 내가 쓰지 않은 일정이 들어 있었다. 수진은 보기 좋게 해드렸어요라고 했다. 며칠 뒤 우편함을 열었는데 공과금 고지서가 없었다. 광고지도 없었다. 이상할 정도로 비어 있었다. 우편함이 비어 있더라. 제가 정리했어요.
광고지가 너무 많아서요. 공과금 고지서도 없던데 자동이체잖아요. 어머니가 보시면 헷갈리시니까 제가 챙길게요. 또 헷갈리니까였다. 어느 날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말했다. 최근에 보안상 이유로 일부 거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리인 등록이 되어 있으시네요. 직원이 보여준 서류에는 내 이름 옆에 준호와 수진 이름이 있었다. 나는 그 형식이 무엇이었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난리를 칠 수는 없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확인만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을 나온 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보험사였다. 고객님, 해지 신청 접수돼서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해지요? 상대는 잠시 멈췄다. 어제 고객님께서 해지 의사를.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어제 나는 소파에서 꺼져 있었다. 나는 기억이 없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다. 집에 돌아오니 수지는 태연했다. 어머니, 보험 같은 건 제가 정리했어요. 어머니가 괜히 봉투 보면 불안해하시잖아요. 내가 해지하랬니? 어머니가 어제 말씀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 말은 칼 같았다. 기억 안 나냐는 말은 내 입을 막는 잠금 장치였다. 며칠 뒤에는 카드가 사라졌다. 지갑을 열면 늘 있던 카드가 없었다. 카드가 없네. 어머니, 제가 보관했어요. 어머니 요즘 밖에서 잃어버리시면 큰일이에요. 그럼 내가 뭘로 장을 보냐. 제가 다 해드릴게요. 다 해드리겠다는 말이 다 가져가겠다는 말로 들렸다. 어느 밤 내 휴대폰이 갑자기 초기화된 것처럼 보였다. 연락처가 일부 사라져 있었다. 사진도 줄어 있었다. 나는 수진에게 물었다. 내 폰이 왜 이래? 수진은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어머니가 잘못 눌러서 설정이 꼬였길래 제가 정리했어요. 어머니는 이런 거 어려우시잖아요. 그때 나는 확신했다. 수진은 내 실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다. 수진이 실수를 만드는 쪽이었다. 그날도 차는 식탁 위에 있었다.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진하게 끓였어요. 요즘 더 피곤해 보이셔서요. 나는 컵을 들었다. 그리고 속으로 문장을 완성했다. 내가 멍해지는 날과 수진이 움직이는 날이 겹친다. 나는 작은 수첩을 하나 샀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적기 시작했다. 아침 차를 마신 시간, 차의 맛과 향, 죽을 먹은 시간, 그날 졸림 정도, 말이 막힌 횟수, 실수한 내용, 수진이 꺼낸 이야기 도장, 서류, 우편, 준호가 한 말. 기록이 쌓이자 패턴이 드러났다. 차가 더 달고 향이 진한 날, 나는 더 멍했다. 그런 날엔 꼭 무언가가 진행됐다. 서류가 나왔다. 도장 이야기가 나왔다. 우편함을 수진이 먼저 열었다. 나는 어느 날 일부러 차를 마시지 않았다. 어머니, 차 드세요. 오늘은 속이 좀 그렇다. 수진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다. 그래도 드셔야 해요. 약처럼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약처럼. 그 단어가 내 뒷목을 서늘하게 했다. 나는 조금만이라며 컵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에 버렸다. 그날 오후 나는 상대적으로 또렷했다. 말이 덜 끊겼고 머리가 덜 꺼졌다. 나는 그 사실이 기뻤다기보다 무서웠다. 원인이 내 안이 아니라 밖에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날 수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번엔 집 등기부등본이었다. 어머니, 나중에 상속 문제로 가족들끼리 싸우면 어머니 마음 아프시잖아요. 미리 정리해 두면 좋아요. 정리라는 말로 사람 인생을 접어버릴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알았다. 나는 결론을 내렸다. 얘가 원하는 건 내 집이다. 나는 연기를 시작했다. 멍한 척. 단어가 떠오르다가도 일부러 멈추고 내가 뭐였더라 하고 웃어넘기고 수진이 어머니 괜찮아요? 물으면 응, 요즘 좀 하고 흐리게 대답했다. 그럴수록 수진은 더 대담해졌다. 어머니, 요즘 스팸 전화도 많아요. 제가 대신 받아드릴게요.
어머니, 카드도 제가 보관할까요? 잃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어머니, 밖에 나가서 다른 분들 만나시면 헷갈리실까 봐요. 나는 지연에게만 말했다. 수진이 말하는 걸 잘 들어라. 가능하면 녹음도 해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미끼를 던지자. 수진이 입으로 말하게 만들자. 지연은 내가 모아둔 빈 병들을 조용히 한 상자에 담았다. 겉으로는 엄마, 정리 좀 할게라고 했지만 손끝이 급했다. 이거 왜 가져가? 혹시 몰라서 나중에라도 성분 확인할 수 있잖아. 나는 그 말이 무섭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했다. 내가 멍해진다는 사실보다 누군가 내 멍함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더 끔찍했기 때문이다. 지연은 동네 약국까지 나를 데리고 갔다. 물론 수진 몰래였다. 지연이 말했다. 요즘 어머니가 차 마신 뒤 졸립고 말이 느려지세요. 이런 증상 뭔가 섞였을 수도 있나요? 약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확실한 건 검사 없이는 몰라요. 다만 너무 졸리면 혈압, 혈당, 약물 반응 같은 것도 확인해 보는 게 좋죠. 약국에서 나온 뒤 지연은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엄마, 내일부턴 차 절대 그냥 마시지 마. 마시는 척만 해. 내가 보는 데서만. 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내 집에서 내 차를 감시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비참했다. 그날 밤 지연은 준호를 따로 불러 베란다에서 말했다. 나는 방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다. 오빠, 엄마 진짜 이상한 거 알지? 나도 알아. 근데 수진이가 챙기고 있잖아. 챙기고 도장까지 챙기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준호가 낮게 말했다. 내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지연이 한숨을 쉬었다. 오빠, 엄마가 약해지는 걸 진짜 두려워하는 건 이해해. 근데 그 두려움이 누군가한테 이용당하면 그때는 너도 공범이 돼. 그 말은 준호의 숨을 멈추게 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수진의 말을 예전처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수진은 그 틈을 더 끈끈한 눈물로 메웠다. 울면서 밥을 하고, 울면서 설거지를 하고, 울면서 내 방문 앞에 차를 놓았다. 눈물은 사랑처럼 보였고, 사랑은 의심을 무디게 만들었다. 수진은 생일이 가까워질수록 차를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유리병이 새 것으로 바뀌었고, 향은 더 달고, 더 깊었다. 마시면 혀끝이 묘하게 저릿했고, 몸이 금세 따뜻해지며 어깨가 풀리는 듯했다. 그 다음에는 늘 같은 순서였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느려지고, 말이 끊겼다. 생일 전날 나는 잠시 방심했다. 차를 몇 모금 마시고 거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텅 비었다. 내 손에 들린 컵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졌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쨍그랑 소리가 났는데도 나는 그 소리가 멀게 들렸다. 수진이 달려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혀가 굳은 느낌이었다. 수지는 내 팔을 잡고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 씨, 어머니 지금 이상해요. 말이 안 나와요. 준호가 퇴근하자마자 달려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괜찮아? 내 말 들려? 나는 그때 준호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다. 혹시 정말 내가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 순간 지연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숨 쉬어. 엄마 괜찮아. 지금은 잠깐이야. 지연 손의 온기가 나를 붙잡았다. 준호가 수진을 보며 말했다. 수진아, 내일 서류는 그만하자. 엄마 상태가... 수진은 곧바로 울먹였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어머니 챙기느라 얼마나... 그 울먹임이 준호를 흔들었다. 준호는 결국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밤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 장면도 수진이한테는 도움이 돼. 엄마가 더 약해 보이면 내일 서류가 더 쉬워져. 나는 수첩에 적었다. 생일 전날 멍해짐 극대, 준호 죄책감 유발.
나는 다음 날 아침 멍한 척하며 말했다. 수진아, 내 말이 맞다. 미리 정리해야겠다. 수진 눈빛이 반짝였다. 어머니, 낮아요. 어머니가 맑으실 때 정리하시면 가족들도 편해요.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집 넣어 주겠다. 수진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어머니, 진짜요? 어머니, 제가 진짜 잘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대신 설명을 해라. 내가 요즘 잘 있는다. 수지는 자신감 있게 서류를 펼쳤다. 이건 어머니 재산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혹시 나중에 판단이 어려워지시면 저희가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나는 중간에 끊었다. 내 도장은 왜 내가 갖고 있니? 수진 손이 잠깐 멈췄다. 어머니가 잃어버리시면 큰일이라 제가 보관하는 거예요. 지연의 녹음이 그 말을 먹었다. 우편물은 어머니가 보시면 혼란스러우시니까요. 그 말도 담겼다. 오늘 사인만 하시면 돼요. 나는 웃었다. 오늘 말고 내 생일에 하자. 수진 표정이 아주 잠깐 일그러졌지만 금방 다시 웃었다. 네, 어머니. 생일날 좋은 일로. 생일날 나는 사람들이 모이게 했다. 준호, 지연, 준호의 사촌형, 이웃 영숙 언니까지 불렀다. 사람은 곧 목격자였다. 목격자가 많아야 침의 프레임이 힘을 잃었다. 수지는 서류 봉투를 케이크 옆에 놓았다. 어머니, 오늘 기념으로 어머니가 마음 편하시게 정리해두면. 수진 목소리는 늘 그랬다. 부드럽고 다정하고 그 안에 내가 빠져나갈 틈이 없었다. 나는 촛불을 끄고 웃었다. 케이크를 한 조각 먹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일부러 차는 입에 대지 않았다. 그리고 수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맞다. 내가 요즘 깜빡한다며. 그래서 기록했다. 수진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다. 지연이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렸다. 녹음도 있어. 재생 버튼이 눌리자 수진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도장은 어머니가 잃어버리시면 큰일이라 제가 보관하는 거고요. 어머니가 보면 혼란스러우시니까요. 오늘 사인만 하시면 돼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수진은 울먹이는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요즘 혼란스러우셔서 저는 그냥. 나는 조용히 말했다. 도장 내놔. 수지는 버티려 했지만 사람들 시선이 그녀를 찔렀다. 결국 가방 지퍼가 내려갔다. 가방 안에서 내 인감 도장과 통장, 우편봉투 뭉치가 나왔다. 은행, 보험, 등기 봉투들이었다. 내 이름으로 온 봉투들이 내 손에 들어오지 못하고 가방 속에서 숨 쉬고 있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준호를 안아주지 않았다. 이건 내 인생이 무너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 집이 조용해지자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봉투들을 날짜 순으로 펼쳤다. 손이 떨렸는데도 눈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차를 한 모금도 안 마신 날은 내가 나였다.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난 진짜 몰랐어. 나는 그 말을 끊었다. 몰랐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내 인감도장은 내 집에 있었고 내 우편물은 내 아내 가방에 있었다. 지연이 봉투를 사진으로 찍고 발신처와 날짜를 정리했다. 나는 수첩을 꺼내 그날 밤까지도 적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록은 내 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연과 은행부터 갔다. 창구에서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제 명의로 된 거래 전부 확인하고 대리인 등록이 있으면 지금 당장 해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제 본인 확인 없이는 어떤 서류도 진행 못하게 막아주세요. 직원이 조회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리인이 등록되어 있으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지금 풀러왔어요. 카드를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하고 인터넷 뱅킹과 인증 수단을 전부 새로 만들었다. 이체 한도도 줄였다. 내 삶에서 손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다.
보험사에도 전화했다. 제 이름으로 해지 신청이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신청한 적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 본인 확인 없이는 어떤 처리도 하지 마세요. 상담원이 몇 번을 확인하더니 차기 가능성으로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그 단어가 목을 시원하게 뚫어줬다. 누군가 드디어 이걸 가족 문제가 아니라 사건으로 봐줬다. 경찰서에서는 수첩과 녹음, 우편물, 도장을 전부 제출했다. 조사관이 물었다.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끼셨습니까? 나는 말했다. 그 차를 마신 뒤부터였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덧붙였다. 남아있는 병도 있어요. 성분 확인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조사관은 내 얼굴을 보더니 말했다. 어머님, 지금처럼 말씀하실 수 있을 때 기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확보하겠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마지막으로 치매를 들이밀었다. 어머니가 원래 인지 저하가 있었다고, 자기가 챙긴 건 보였다고 우겼다. 준호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너무 익숙해서 나는 그 틈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기로 했다. 나는 지영과 다시 병원에 갔다. 이번엔 수진을 아예 끼우지 않았다. 의사 앞에서 나는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말했다. 제가 깜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도장을 숨기고 제 우편물을 빼돌린 건 기억 문제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제 인지 상태와 별개로 그건 잘못입니다. 의사는 잠시 내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어머님은 의사 표현이 명확하십니다. 그리고 설령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해도 그걸 이유로 도장과 우편물을 숨기는 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필요했다. 수진이 가장 싫어하는 한 줄이었다. 어머님은 또렷하다. 그 말이 나오면 수진은 더 이상 내 입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수진이 가장 믿던 성을 무너뜨렸다. 수진 엄마, 그러니까 장모님을 불렀다. 사돈 어른을 불러 집으로 모셔오는 일이 내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수진은 사람들 앞에서만 착해지고 뒤에서만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 앞에서 물건으로 끝내기로 했다. 장모님이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테이블 위에 3가지를 올렸다. 내 인감 도장, 내 우편물 뭉치,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 이게 며느리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장모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수지는 옆에서 이미 울려고 했다. 늘 하던 얼굴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울음이 늦었다. 물건이 먼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 장모님이 낮게 물었다. 수진아, 이게 뭐야? 수진이 어머니가를 꺼내려는 순간 장모님이 테이블을 한번 쾅 하고 눌렀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는데 거실 공기가 딱 멈췄다. 입 다물어. 그 한마디가 레전드였다. 수진이 평생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던 착한 딸 얼굴이 그 자리에서 깨졌다. 장모님은 내 도장을 손에 들었다가 다시 테이블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수진을 똑바로 봤다. 너 지금 어른 도장을 내 가방에 넣고 다닌 거야? 수진은 울먹이며 저는 어머니가 혼란스러우셔서라고 말을 이어가려 했다. 장모님이 다시 끊었다. 혼란스럽게 만든 게 너 아니냐. 그 말에 수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준호도 숨을 삼켰다. 지연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선 장모님이 판사 같았다. 장모님이 말했다. 지금 당장 짐 싸. 나랑 나가. 수진이 매달렸다. 엄마, 나. 장모님이 눈을 크게 뜨고 단호하게 말했다. 너 여기서 한 번만 더 말하면 너를 내가 직접 경찰서 데리고 간다. 당장 나와. 수진이 그제야 말이 막혔다. 울음도 애교도 후브 코스프레도 그 장모님 앞에서는 힘을 잃었다. 수진은 비틀비틀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다. 장모님은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이런 애가 아닌 줄 알았는데 제가 데리고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사이다였다. 수진이 가장 믿던 집안 배경과 착한 딸 프레임이 그 자리에서 장모님 손으로 무너졌다.
며칠 뒤 준호가 내 방으로 들어와 말했다. 엄마, 나 이혼할게.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이혼은 충동이 아니라 결심이어야 했다. 나는 물었다. 왜?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엄마를 지킨다고 하면서 엄마를 넘겼어. 수진 말만 믿고 엄마가 예민하다고, 엄마가 이상해졌다고. 그게 제일 큰 죄였어. 준호는 서류를 준비했고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 수진은 마지막까지 준호를 흔들었다. 울면서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머니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그날 처음으로 선을 그었다. 너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다. 너는 어머니가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우리 집을 내 걸로 만들려고 했다. 준호가 문을 닫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내 심장에 걸려있던 무언가를 툭 끊어냈다. 모든 일이 정리되는 동안에도 내 몸은 한동안 이상했다. 차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고 누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만 물어도 목이 잠겼다. 사람이 프레임에 갇히면 몸부터 기억한다는 걸 알았다. 나는 싱크대 아래 남아있던 유리병을 꺼냈다. 비어 있었지만 바닥에 끈적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나는 병을 바닥에 내려쳤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무서운 소리가 아니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소리 같았다. 며칠 뒤 나는 냉장고 문에 포스트잇을 붙였다. 예전엔 수진이 붙였던 자리였다. 이번엔 내가 내 글씨로 썼다. 서류는 혼자 읽지 않는다. 도장은 내 손, 우편물은 내가 받는다. 내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그 느낌을 믿는다. 나는 여전히 가끔 깜빡한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누구나 흔들린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깜빡함은 죄가 아니다. 죄는 그 틈을 이용해 내 이름을 빼앗으려 한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내 이름을 남의 손에 올려두지 않을 것이다.